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레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요즘에 또 그 증시 상황 네네. 여기 좀 복잡하잖아요. 네. 이것도 좀 재밌고 쉽게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음. 뭐 한국 증시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엄청나실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때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증시도 흔들렸지만 한국 증시는 더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신흥국들의 환율이 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가 넘어서서 이제 폭등이죠, 폭등. 1,440원? 뭐, 요 정도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 점도표를 보니까 네네. 내년에 4.6까지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5%까지 보시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긴 한데, 네. 근데 어떤 면으로는 이게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시장에 네. 이미 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음. 근데 또 다음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네, 11월에. 다음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때 또 이게 자이언트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1.0까지 갈 울트라로 거냐. 갈 거냐. 예. 그걸 또 모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수지의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저수지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면 사실 두렵지 않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하락세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4.6이 또 점도표에 5가 찍힐 수도 있는 네. 거고, 물론 그렇죠. 점도표 그때는 네네. 발표하진 않지만, 예.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아직은 크죠. 그렇구나. 그러면요, 네네. 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좀 큰 이런 네네. 국면이 네. 좀 언제쯤 해소될 거라고 좀 가늠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뭐 누구도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네. 경제학자님들도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늠을 해보자면은 한 일단은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주식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지금은 네. 주식 투자를 좀 보류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투자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시장이 좋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이 안 좋아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그 투자의 방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이 시장의 하락기에도 분명히 오르는 섹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대출을 끌어당겨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레버리지를 땡기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뭐 내 월급이 한 달에 따박따박 얼마씩 들어오는데 요 정도 돈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할 수 있어. 뭐 적립식 투자 뭐 이런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떨어지는 건 사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르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졌을 때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랐을 때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 정석과 같은 방법.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만 원 만약에 여윳돈에서 한 50만 원 투자했는데 네네. 다음 달에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더 사는 거고. 그렇죠. 떨어지면 더 사는 거고. 네. 오르더라도 떨어질 때 샀으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제 네, 평단가는 내려가는 거고.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우상향을 하는 네네. 거고. 근데 떨어졌으니까 나 대출 받아서 더 사야지. 레버리지 땡겨서 더 사야지. 이러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뭐 2200, 2100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바닥이라고 하기는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발목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발목. 네, 발목 정도까지. 거의 다 왔네요, 그러면. 네네. 거의 다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국 증시는 이미 미국 증시보다 먼저 떨어지고 더 많이 지금 조정을 겪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증시가 신흥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는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갈만한 섹터를 연구를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목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출은 안 된다.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어. 대출 땡겨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대출을 땡겨서 할 정도라면 차라리 상승기에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는 있죠. 오히려. 대세 상승기에는 어쨌든 내가 대출을 껴서 사든 그 다음 날은 또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또 오르고 이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대세 하락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네오님. 네네. 지금 만약에 천천히 분할 매수 또는 네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고 네네. 했을 때 네. 조금 눈여겨보시는 네. 뭐 기업, 주식, sek터 이런 게 네. 좀 있으실까요? 있죠. 어, 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네, 방산, 원자력. 네. 요 5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5가지 중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이 뛰어든 거는 어딜까요? 2차 전지. 맞아요.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2차 전지 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든 2차 전지 소재 어. 네,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업명 언급은 좀 어려우실까요? 기업명이요? 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미래나노텍이라고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주가 흐름은 괜찮나요?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네. 상승기에 들어가 있죠.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올해 초부터 계속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그 동안에는 조금 하락을 같이 하다가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2차 전지 소재를. 특히 뭐 리튬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뭐냐면 리튬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개발이 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리튬을 수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내재화가 앞으로 반영이 되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케미칼이 재밌는 게 다른 기업들 다 양극재 뛰어들 때 얘네들이 또 음극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음극재 시장은 사실 뛰어드는 기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저 잠깐만 한번 네네네네. 그래프 한 번만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차트를 좀 보니까 네네. 지금 약간 하락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엄청 막 지수 대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네네.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네. 계속해서 네. 이제 우상향을 더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앞으로 많이 팔릴 거니까요. 네.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리튬마저도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좀 앞서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네. 매달 분할 매수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데 있어서 네네네. 상당히 좋다. 네네.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네. 뭐 매도 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네. 좀 있으세요? 매도 타임이요? 매도 타임은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 네. 그럼 그게 한 2025년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나요? 보통 2025년까지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이쪽 섹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언급해 주신 게 그 네네. 미래 나노텍이라고 나노텍. 요 회사는 원래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광학 필름이라는 게 이제 TV에 보시면은 LCD TV에 보시면은 필름지가 들어가요. 네. 더 선명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는데 원래 이게 3M사가 독주였어요. 네, 근데 미래나노텍이 이걸 국산화하면서 3M을 밀어내고 진짜요? 네,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LCD에서 OLED로 바뀌다 보니까 OLED에는 또 광학 필름이 안 쓰이거든요. 잘 안 쓰이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성장 동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다 보니까 여기 회장님이 그 미래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연초에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양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수산화 리튬이라고 그거를 이제 분쇄 가공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광학 필름 전문 기업이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가치가 광학 필름으로 생각했을 땐 적정한 수준이지만 2차 전지 소재 섹터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이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지금 한국에서 밀고 있는 배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밀고 있는 배터리는 LFP 배터리거든요. 네. LFP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올라갈수록 이 LFP 배터리보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더 가성비가 좋아지게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LFP 배터리는 가성비 때문에 중국에서 밀고 있는데 이제 생산 기술도 좀 낮아요. 하이니켈에 비해서. 근데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리튬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아마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봤을 때 하이니켈 배터리가 성능이 훨씬 좋거든요. LFP보다. 그러니까 LFP는 예를 들면 뭐 성능이 30% 정도 떨어지는데 가격도 30% 떨어져요. 그래서 쓰는 건데 하이니켈 배터리는 얘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하이니켈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트럭을 많이 사잖아요.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 네. 승용차보다 그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픽업 트럭을 많이 사요. 픽업 트럭에는 당연히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얼티엠셀즈라고요. 거기서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제 파우치형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산화 리튬은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은 네,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미래나노텍이 있는 네, 거예요? 미래나노텍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수산화 리튬을 가져와서 분쇄 가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얼마나 세밀하고 균일하게 갈아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겠죠. 똑같은 재료라도 갈면 성능이 높아져요. 야, 3M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네네. 3M을 그렇게 민 실력이라면 네네.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대표님을 대표님 그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미래나노텍을 제가 지금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시총이 한 4,300억? 네네. 그리고 진짜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되게 작잖아요, 네네. 주식이.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섹터가 어느 게 유망하게 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밀고 들어가는 거죠. 물리고 물려서.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차가 잘 팔린대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전기차가 왜 잘 팔리지?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일단 보조금을 줘도 비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리 아답터나 아니면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운 시국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전기차는 잘 팔릴 거고,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에 무슨 배터리가 많이 팔리지? 하이니켈 배터리. 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지? 양극재가 중요하다는데 수산화 리튬?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을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리튬 자체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초에 비해서 4배가 올랐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배 넘게 지금 오른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톤당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리튬 가공업이 중국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리튬을 그냥 캐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캐는 건 거의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해서 쓰는 건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가져와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산화 리튬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번 연도에 수입한 비중이 84.4%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중국 소재를 쓰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저는 눈여겨본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막 검색도 하시고 증권사 네네. 리포트도 보시고 네. 책도 보시고 하시다가 네네. 여기가 탑픽이다 이렇게 하신 네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야, 그렇구나. 네. 그러면 아까 포스코 네. 케미칼 같은 경우가 앞으로 뭐 한 2년, 3년 정도 네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모아도 네. 괜찮은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네. 미래 나노텍도 역시 네. 그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주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 아, 아직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퍼가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40이네요. 50. 그게 좀 전에 이제 회사에 불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진 게 좀 오른 건데, 보통 평균 봤을 때 평균 퍼가 한 2,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80까지 만약에 본다면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뭐 이거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네네. 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나눠주시는 네네. 거니까 저는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를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한 10수년 전부터 봐왔던 기업이라서요.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그때는 이제 3M 그쪽 관련된 네, 어, 광학필름 쪽으로. 광학필름 네네. 쪽으로 했던 거고 저도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한 번 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네. 광학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필름지. 이 필름이 2차 전지 배터리에도 필름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돌돌 마를 때도 필름이 들어가고 네. 겉 포장할 때도 필름이 들어가고 파우치형처럼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다 필름이거든요. 아마 2차 전지 필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하고 있고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먹거리를 수입원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끝나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예, 하는 예.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이제 약간 수소 관련주? 네. 수소 많이 언급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 발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수소 도시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도 앞으로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 선박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소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학 그 발전소에서 또 만드는 네. 것도 있고 전기를. 네네. 그렇구나. 근데 수소도 기술이 더 발전돼야지 이제 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레이 수소 수준이죠. 네,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이제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개질한다거나 뭐 석탄을 뭐 갈탄 뭐 이런 걸 개질을 해서 만드는 수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던 거는 뭐 이걸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풍력으로 뭐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요거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나마 좀 가까운 건 뭐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근시일 내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원자력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일단은 그레이 수소라도 일단은 써서 확장을 시켜야지 발전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구 도시 가보면 LNG 배들. 네, LNG 그 저장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수소로 변환을 해서 이제 배에다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수소 도시를 네.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네네. 그것도 친환경적인 이슈에서 네네. 비롯되는 건가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은 친환경은 아니죠, 사실. 당장은 친환경이 아니고, 이제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걸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흐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고용도 창출되고 돈도 돌고 그런 거잖아요. 좀 그런 의미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친환경만 이제 가지고는 해석할 수는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 네네네. 위해서 수소를 택하는 네,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쪽 수소를 만약에 주목한다 했을 때 네네.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수소 관련주로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회사로는 또 범한 퓨어셀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좀 독특한 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가 지금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 선박에도 수소 연료 전지 교체 수요를 지금 예측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압축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죠. 그거를 이제 범한 퓨어셀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좀 수소 관련주로서 좀 유망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네네.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은 났네요. 두산 퓨어셀은 네.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당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전지보다는 네네, 조금 2차 더 먼 전지보다는 미래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공부를 해서 확신이 네. 생기면 그렇죠. 이것도 미래를 보고 모아가면 괜찮겠네요. 네네. 지금 보니까 시총도 크고.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보다 저는 범한 퓨어셀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도 아직 그렇게 크게 안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범한 퓨어셀이요. 네, 범한 퓨어셀. 지금 조정이 좀 와가지고 조정이. 가격은 뭐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 뭐 이런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네. 늘고 있네요. 네, 계속 늘 거예요. 왜냐면 수소 충전소는 또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그러네요. EPS도 잘 늘고 있고. 이것도 끝나고 네. 오늘 되게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을 네.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내용님 2차 전지를 좀 언급해 주셨긴 했는데 네네. 우리나라 또 하면 대표는 또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거의 뭐 국민의 10명 중에 7, 8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시는 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지인분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뭐 저평가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고 기다리시기 어려우시다면 이번 연도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업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맞아요. 네, 아이폰 증산 안 철회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아무래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중국 국민들도 돈벌이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네, 쌓이고 있어요.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괜찮나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쯤에 이 뭐 DDR5라든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수요가 생긴다면은 방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효율이 높으면 바꿔요, 무조건. 네. 왜냐면 얘네들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조금 줄이면 그게 더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더 빠르고. 높고 빠르고. 예. 그러니까 얘네는 뭐 DDR4, DDR5 바뀐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바꿀 거예요. 아. 예, 교체 수요가 제일 빨리 일어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PC, 스마트폰으로 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DDR5가 이제 교체 주기가 빨리 일어나면 아마 반도체 쪽 업황 자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몇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 그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네네. 좀 길게 보고 1년, 2년 네네. 보고 모아가면 또 괜찮을 것 네네.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년 보고 모아가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내년 말 정도에는 네. 조금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예. 교체 수요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뭐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번 연도엔 반도체 섹터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크로 이슈나 네네. 또 산업의 그런 수요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본 거고 네네. 삼성전자 자체의 네네. 그 내적 역량, 네네. 경쟁력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걸까요? 경쟁에서 약간 밀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 TSMC랑 지금 네.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음. 3나노를 개발을 했고 어. GAA 기술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새로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TSMC가 기술력으로 봤을 땐 삼성보다 조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이저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안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파운드리를. 떠났잖아요. 퀄컴도. 네. 엔비디아, 퀄컴 떠났죠. 예,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술력도 중요한데 양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대로 나와줄 수 맞아요. 있느냐. 그래야죠. 니네들 납기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게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거 수율이라는 거 네. 그게 안 좋다는 건가요? 이제 수율도 그렇고요. 아직은 뭐 좀 큰 업체가 맡겨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메이저 업체들이 안전빵으로 TSMC에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TSMC 기술이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떨어질 뿐이죠. 거기다가 뭐 가격도 맞춰준다면 TSMC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는 그러잖아요.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철칙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경쟁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뭐 애플은 삼성전자한테 잘 안 맡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관계성도 있고요. 그러면은 좀 궁극적으로 네. 봤을 때 삼성이 좀 파운드리 측면에서 네. TSMC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 기술력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물량 싸움이잖아요.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네, 반도체라는 거는 물량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TSMC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크게 견제한다고 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크게 견제하는데 왜냐면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노 경쟁에서는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EUV 장비가 한 20대 정도 선일 거예요. 근데 TSMC는 몇 대일까요? 25대.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장비 경쟁에서 일단 밀렸어요. 그렇구나.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말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EUV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20대 가지고 그게 될까 싶기도 한데 얘네들이 파운드리로 이제 못 돌리는 장비를 아마 그쪽으로 돌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 몇 천억짜리 기계잖아요. 그거 그냥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주문 안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TSMC처럼 막 50대 막 집중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쉽게 이기기엔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네.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네네. 본 건데 그 GAA 방식을 네네. 통해서 3나노를 생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TSMC는 그 핀팻. 핀팻 네, 방식으로 핀팻 방식. 3나노를 네네. 했는데 그 2나노 때부터는 네네.
TSMC가 그 GA 방식으로 네네, 2나노 때부터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그 만약에 네. 삼성이 지금 3나노가 좀 안 되더라도 네네. 여기서 시행착오를 좀 네네. 겪으면 2나노 때 네. 뭔가 GA 방식으로 같이 경쟁을 할 때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것도 좀 좀 어려울까요? 역사를 봤을 때 네.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EUV 경쟁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나노 이하부터 이제 EUV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TSMC는 그거를 적용을 좀 뒤로 미뤘어요. 그 전의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도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아, EUV 장비 방식을 빠르게 도입했는데도 아, TSMC에 밀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맞아요. 그때 네. 애플 휴대폰 네네. 그때 맞네요. 그게 재현될 수 있다. 네, 그게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TSMC가 그 R&D 비용 투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R&D 비용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대만의 1위 기업이니까요, TSMC가. 그러니까요. 대만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중보다 대만의 TSMC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적 그런 영향도 아무래도 더 크겠죠. 그러니까 네. TSMC는 거의 신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엄청나더라고요. 뭐 TSMC. 오죽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이유는 TSMC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네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금 갈 길이 좀 멀긴 하겠네요. 이게 좀 전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려고 한다면. 네,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겠죠. 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쉽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2년 충분히 좀 보면서 네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단기 결과를 얻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네. 좀 시각을 네네. 좀 이제 글로벌로 좀 옮겨가지고요. 네네. 아까 2차 전지 쪽에서 네네. 그 포스코 케미칼이나 네네. 미래 나노텍 이런 거좀 네네. 옮겨주셨는데 결국 그게 이제 테슬라 같은 네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네오의 주식창고 유튜브 채널에서 네네. 되게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테슬라는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번 연도 3월부터 이제 연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조정이 왔고요.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이제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다시 테슬라의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IRA 네네.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네네. 최대 수혜주가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음.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된 그리고 미국 소재를 쓴 배터리를 테슬라가 가장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30%는 금방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겠는데요. 네.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표되면서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율 2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딱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수요가 테슬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금 GM이나 포드처럼 이제 미국 완성차 기업 선두권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도 테슬라 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티엄 셀즈처럼 이제 배터리 합적 회사를 만들고 엄청나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2, 3년간은 아무래도 좀 테슬라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네네. 테슬라 타도를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간다면은 이제 타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넓은 시장에서 그래 우리끼리 나눠 먹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안 되거든요. 로보틱스 쪽으로 변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UAM, 뭐 드론, 뭐 이런 쪽으로 변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우주항공, 에너지, 그 다음에 로봇, 로봇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계속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뉴럴링크 막 4가지 막 지금 스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과연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규모의 경제로 전기차만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그 품질은 굉장히 좋잖아요. 테슬라가 품질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차. 왁구가 안 맞는다, 뭐 단차가 너무 크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차를 만들면 아무래도 테슬라만큼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랑 조인을 한다거나 뭐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라고 해서 네네. 옛날에는 그냥 진짜 하드웨어의 차 네네.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네네네. 보면 사실 그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까지 네. 물론 단차 뭐 그런 것들이 네네.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작은 이슈 같고 네네.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네. 근데 맞아요. 예, 네. 근데 과연 그거를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네. 할 수 있을까? 따라잡기가 힘들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냥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판매율 넘어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완성차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판매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 완성차 업계들도 전기차 판매 비율은 높아지겠죠. 근데 거기에 뭐 자율주행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를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완성차 업계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안드로이드처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플도 그 똑같이 만들고 자기네 시스템 만들고 테슬라도 자기네 시스템 만들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생각도 했었어요. 와, 그러겠네요. 와, 되게 재밌는 상상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가 그렇게 좀 독보적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네네. 결국 그거를 좀 잡을 수 있는 건 애플 외에는 네. 거의 없지 애플 않을까?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도 전망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테슬라랑 애플이랑 시총 차이가 네. 3배까지는 안 나는데 네네. 한 2~3배 사이잖아요. 역전할 거라고 테슬라가. 역전이요. 네. 테슬라가 역전하기에는 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테슬라 봐왔고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요. 애플을 쉽게 못 넘는 이유는 애플은 이미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테슬라가 뭐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애플은 그 돈으로 빨리 M&A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플이 그래도 아직은 미국 기업 1위고 쉽게 변하지 않지 그거 이번에 않을까. 주가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테슬라랑 애플카랑 두 개가 있는데 네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하면 네. 무엇을 살까? 전 개인적으로 애플카를 애플카. 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시군요. 네. 그 테슬라가 로봇 그 산업군으로도 분류가 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지금 원하는 거는 사람의 근접성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목표점으로 잡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 구글이거든요. 플랫폼 회사들. 테슬라도 이제 플랫폼 회사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플랫폼 그렇죠. 회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로봇에 소프트웨어를 심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율주행 전기차에 맞아요. 있던 거 그대로 옮기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이거는 이족 보행이니까 그것만 변환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그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네. 시총적인 측면에서 네네. 전기차 쪽으로 좀 국한을 시키면 네네. 그쪽에서는 전 세계 탑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요. 네, 애플카를 넘어서서 그럴 가능성은 있죠. 전기차 부분에서는 네. 왜냐면 먼저 뛰어들었으니까. 뛰어들었으니까. 그거 다 만들잖아요. 뭐 배터리도 한다고 네. 하고 칩도 만든다고 하고 그 공급사슬을 A부터 Z까지 네. 정말 애플이 하듯이 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다른 데랑 협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네. 뭔가 통일성 있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네. 테슬라도 네. 사모아가는 개점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뭐 떨어질 때마다 사 모아 가면은 테슬라도 어쨌든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측면으로 봤을 땐 과한 가치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래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의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로봇 만약에 발표가 돼서 야 이게 앞으로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섹터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테슬라 안에. 그러면 이제 가치가 또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아, 네. 그러면은 애플하고 네. 테슬라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반반 투자하시겠어요? 일단은 한 반반 정도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반반으로.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주식도 많이 빠졌지만 네네.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이더리움도 많이 네네. 빠지고 근데 이게 또 연결된 산업이 네네. 메타버스 네네. 쪽이랑 이렇게 많이 연관이 네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또 미래의 텐베거 네네. 영역으로 이제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지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니 왜 10년 뒤에나 나올 얘기를 지금 벌써 하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읽어보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의 가장 강자가 될 기업으로 저는 애플과 메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스마트폰이었을 땐 애플과 구글이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로 진화가 되면 애플과 메타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뭐 제페토 이런 것들 그냥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메타버스는 이 VR 헤드셋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회사는 메타와 애플, 그 다음에 좀 더 추가하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큘러스라는 네. 이제 전 세계 1위 회사죠. VR 기기로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번 10월 달쯤에 VR 기기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VR이 될지 AR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네.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열쇠를 이 VR 헤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가 얼마나 단순해지고 성능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지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시장이 굉장히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큰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인터넷 혁명 다음에 모바일 혁명 왔잖아요. 모바일 혁명 다음엔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의 미래가 아니네요. 저는 한 5년, 4, 5년만 돼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막 메타버스 그 VR 기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네네. 항상 나오던 얘기가 뭔가 화질이 떨어진다. 네네네. 그리고 좀 이상하다. 네네. 머리 아프다. 막 네네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더라고요.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서 또 중요한 게 메타커머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NF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왜냐면 연결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제페토도 그 안에서 뭐 잼인가 뭐 그런 가상의 화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놀면서 그 안에서 돈도 벌고 경제가 그 안에서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빨리 선점하고 그거를 누가 빨리 적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산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또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메타가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성장주니까요. 성장주. 네,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조정을 겪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됐던 게 그
이제 아무래도 얘네는 그 종속 네네. 플랫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안드로이드 네네네. 체제나 뭐 애플 네네네. 체제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번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는 네네. 그 자기가 원티어가 되고 네, 싶은 맞아요. 거죠. 네. 거기서 강력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재무상으로는 그게 이제 투자금만 들어가고 이윤이 안 나오니까 야.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자본은 엄청 들어가는데 버는 돈은 없고 막 마이너스만 나. 이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몇 년 동안 계속 바닥치다가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막 중국에 공장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예, 그냥. 쑥 올라갔죠. 메타가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크 주커버그를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메타버스 시장을 믿는 거죠. 메타버스 시장을. 네. 근데 그 메타버스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메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런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메타버스 인수합병 관련된 회사 인수합병을 엄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MS 같은 경우도 블리자드를 네네. 거의 80조인가요? 네네. 이렇게 주고 인수했잖아요. 네. 게임 회사. 네. 엑스박스라는 네. 플랫폼도 있고. 이게 진짜 애플과 메타와 MS가 네네. 어떤 경쟁을 할 것인가. 네. 지금까지 좀 네네. 언급한 데 기업이 미국과 한국 네네. 기업이잖아요. 네네. 혹시 막 중국 기업이나 네. 뭐 인도, 베트남 막 이런 제 개발도상국에 네네.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중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치포 동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거 발표를 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중국의 성장 배경을 아셔야 돼요. 중국이 뭐 값싼 노동력과 뭐 인구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키워준 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중국이 이제 개방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많은 지원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도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달러 패권을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페트로 달러로는 그러니까 석유랑 달러를 연계를 시켜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국을 연계시켜서 달러를 더 확장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서. 근데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이념적으로 대립을 한다면 사실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익에 우선해서 이념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익에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왜냐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을 눌러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입지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포 동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의 흐름이 미국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인하도 미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신흥국도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흔들려요. 그런데 미국이 결정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차라리 미국이나 한국이 낫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 중국을 만약에 배제한다면요. 자, 미국에서 치포 동맹을 하는데 참여 국가가 대만, 일본,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의 배터리를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가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럼 만약에 중국을 배제한다. 그러면 한국이 아무래도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현대기아차 배제됐다. 미국 보조금에서 배제됐다. 이래서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제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왜냐면 우리나라가 화학부터 여러 가지 뭐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미국은 기술력은 좋고 뭐 특허, I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반해 제조업 기반은 아직 급격하게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야 미국에다 공장 지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IRA에서 좀 배제됐다 하더라도 네. 혜택에서 네, 훨씬 더 큰 혜택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네네. 거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저평가도 돼 있고, 네네.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나중에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네네. 굉장히 그 외국인 입장에서 싸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달러 가져와서 투자를 하려면 1,400원. 네, 1,400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진짜 많이 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서 또 진짜 한번 돌아서면 네, 또 큰 금액이 갑자기 그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후 때 막 계속 올라가지고 깜짝 네.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좀 재밌는 게 네. 코로나가 빡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TV도 좀 컸으면 좋겠고 컴퓨터 말고 노트북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막 태블릿도 한 대 있으면 좋겠고 가족이 다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그 김에 이제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쭉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팬데믹이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팬데믹 그만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염률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이제 좀 느슨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가전제품도 지금 네. 생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요, 네오님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2차전지, 뭐 반도체, 네네. 로봇, 뭐 메타버스 등등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서두에서 네네. 적립식 투자로 네네. 지금 이 시기에서는 투자를 해도 좋다. 올라갈 때도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질 때도 네네. 해야 되는 거고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하면 네네.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 내가 월 고정소득이 있고 네네. 그 중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네네. 여윳돈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로 오늘 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투자를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리실지. 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 연도 초에 신성장 동력으로 뭘 가져갈 건지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던 게 메타버스랑 로봇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와 로봇은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라고 치면 애플하고 메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면 테슬라, 네. 뭐 엔비디아도 그쪽 안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로 따진다면은 뭐 메타버스, 한국의 메타버스는 과연 누가 이끌어갈 거냐 생각할 때 뭐 게임 회사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재미는 물론 게임도 재밌지만 뭐 엔터테인먼트, 음원, 뭐 드라마, 영화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아울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들어서 내가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그 콘서트도 보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IP를 가진 회사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IP들을. 뭐 다 드라마, 영화 다 투자하고 있고요. 음원은 뭐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개발하는 데가 지금 경쟁적으로 크게 보자면 이런 네이버, 카카오처럼 플랫폼 회사,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 뭐 컴투스처럼 게임 회사, 그 다음에 SK텔레콤, 뭐 KT, LG 플러스처럼 통신사, 요 세 섹터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플랫폼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메타버스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해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카카오의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넵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죠. 네, 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넵튠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건데 넵튠이 이제 게임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재밌는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넵튠을 인수를 했고 그 인수 대금을 가지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상인간 만드는 온마인드라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그 이제 MCN 회사죠. 유튜버들
이제 영입해서 하는 회사들. 근데 이 회사도 지금 메타버스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NFT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카카오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넵튠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신저가잖아요. 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고 계시네요? 넵튠? 네, 넵튠. 아니요, 넵튠. 들어보진 않으셨죠? 네, 네. 네. 네, 네이버도 넵튠이 마찬가지로 상장이 돼 있나요? 네, 상장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넵튠도 많이 내려가 있고 네이버도 지금 거의 고가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네이버도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메타버스주는 아직 그 성장주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제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도 조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타에서 10월에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VR 헤드셋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에 다시 이슈가 일어날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투자하시고요. 네, 2차 전지도 가져가야죠. 왜냐면 2, 3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네. 케미컬하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랑 로봇을 이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봇 시장이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막 여러 가지의 로봇 시장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보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기아차도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일단은 그 아직은 뭐 로봇 회사다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도 뭐 이게 로봇의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자면 딱 괜찮은 회사가 뭐가 있냐면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갈 부품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될까요? 로봇이에요. 네. 근데 테슬라에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든다는 건 앞으로 이족 보행 로봇을 많이 생산이 될 거고 확산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족 보행이 되려면 관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관절은 모터로 만들어요. 그 모터를 이제 로봇에 들어갈 만큼의 기술력이 있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SP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에 관심이 있다면 좀 SPG 쪽에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로봇 회사는 어느 게 성공할지 사실 몰라요. 네, 기술에 따라서 확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확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모터는 어느 회사든지 그 회사의 모터를 쓸만한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SPG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그러면 그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네네. 달러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것도 환전을 해서 네.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죠. 아무래도 네, 환율이 좀 떨어져 이제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때 이제 보시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그런 부분에서 봐서도 좀 환율을 보시고 좀 투자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서 아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환율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좀 환율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면 네. 한국 주식을 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주식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왜냐면 미국보다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도 아무래도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에 좀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네오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혹시 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네.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투자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힘들죠. 네,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반복되어 오면서 어쨌든
그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오님이 그 아까 97년도 네네. 이후부터 경제 공부 열심히 네네. 하시면서 투자 활동 해보신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런 감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 저희가 뭐 97년에만 이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에요. 뭐 2007년에도 2011년에도 네. 2007년에 이제 미국 그 경제 위기 터지잖아요. 서브프라임 터지고. 서브프라임 터지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 위기 터지고. 터지고 뭐 팬데믹 때도 사실 장난 아니었죠. 그 2019년 3월에 엄청 폭락했었잖아요. 다 지켜봤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으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죠. 이 폭락장을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폭락을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폭락이 또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폭락이 온 다음에는 또 좋은 날이 생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는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걸 재무제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딱 그거는 할 수 있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 회사냐. 망하지만 않으면 적립식 투자로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생기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랑 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신 분들 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 30%, 네네. 적게는 30%, 많게는 막 50%된 네네. 거예요. 이런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적립식으로 이제 또 가셔야죠. 아, 적립식으로? 저가에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 망할 기업은 절대 망할 기업이 아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쪼개기 상장 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렇죠. 얘네 뭐 기업 윤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 건 이자 비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냐면 성장주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돈으로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에서 돈을 많이 충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른 이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시고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미래 성장성, 기술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고 관련 뉴스를 계속 따라갈 필요는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가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 뭐 기술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럴 때 이제 포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들이니까 네네네. 망하지 않을 거고 네.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네네. 뒤에 가서는 이제 계속 평단 낮추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갈 네.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오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젊은 계층, 또 네네. 처음 폭락장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네네.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네오의 지식창고에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